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택시 관련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죠. 테슬라 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디까지 풀렸고 어떻게 되고 있냐, 네 차는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해보죠. 일단 이거 가장 처음 풀린 건 모델 S, 그다음 사이버 트럭입니다. 이건 다 비싸요. 다 1억이 넘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한미 FTA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건 별도의 한국 규정 상관없이 미국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국내에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산 차량 중에서 보면 깜빡이가 빨간색인 차량들이 있죠. 그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빨간색 깜빡이가. 미국산 차량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미국산 사이버 트럭은 이가 국내에서 이제 풀렸습니다. 작년에. 근데 문제는 세단인 S는 이미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없습니다. 안 팝니다. 다 끝났습니다. 세계 판매에. 그나마 이제 재고, 기존에 이제 생산되고 재고 있던 것들을 국내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못 사는 거죠. 살려면 중고 사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1억이 넘고, 이건 택시로 좀 비현실적이죠.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기사님들은 해볼 만하죠. 소수의 기사님들이 실제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사이버 트럭은 지금 화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커서 택시로는 전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이번에 그제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했던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풀린 건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에게 풀렸는데, 과거에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국내에 팔았어요. 3Y. 이건 저렴한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세단과 S입니다. 테슬라에. 근데 지금은 다 중국산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은 아직 안 되고, 다만 과거에 팔았던 미국산 3와 1은 국내에서 풀어주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에게 풀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라이트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에서 국내에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푼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도 아주 소수에게만 일부 풀리고 있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다 푼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걸 풀어주는 게 국내고, 이게 왜 그렇냐라고 추측이 있는데, 국내에서 테슬라 FSD와 관련해서 이게 미리 돈을 받았는데 기술이 구현 안 되니까 소송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도 일부 주는 것이다. 국내를 가장 먼저 푸는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생산됐던 3와 Y가 이제 국내에서 FD가 풀리고, 그건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FD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도 역시나 택시로는 불가능해요. 왜냐? 이미 2년 이전 차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로 가능하려면 2년 이내 중고차가 가능한데 이건 대부분이 2년 넘었어요. 그래서 그 2년 안에는 대부분 중국산 차량들을 3Y를 팔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택시로는 불가능하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아주 소수의 기사님들, 지금 전국으로 본다면 한 10대 안 되는 차량 정도가 있습니다. 이 모델 3와 모델 Y에 미국산 차량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도 이제 곧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FD가 가능한 택시는 대략 테슬라 택시는 한 10여 대 초중반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하겠죠. 근데 중국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안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5년 6년 지나야지 겨우 조금 해주지 않을까,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안 해줄 겁니다. 주장에서는 뭐 내년에 해주지 않겠냐 뭐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무조건 막을 겁니다. 왜? 이게 파급력이 너무 커요. 사실상 지금 팔리고 있는 중국산 3와 Y의 FD가 가능하다. 참고로 이거 금액이 얼마냐면, 요 과도기에 이제 FD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일시불로 보면 그냥 단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세계에서 팔고, 그냥 국내는 뭐 943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일시불은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월 구독제로 내는 겁니다. 월 이용료로. 월 이용료가 얼마냐? 15만 원 정도입니다. 전 세계 공통이요. 미국에서도 환율 계산해도 14만 얼마 정도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게 구독제로 나올 건데 15만 원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15만 원 내고 이 기술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4,999만 원짜리 제 모델 Y 같은데 월 15만 원만 내고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 현기차의 판매량이 거의 그 다음 달에 절반 미만으로 박살이 날 거고 아마 테슬라의 주문량이 폭발할 겁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FSD가 안 돼도 중국산 테슬라 차량들이 꽤나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된다? 그냥 끝나는 거죠.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자동차를 그냥 판매하면 끝이 아니고 한국은 자동차 산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도 밑에 하청에 4차, 5차 하청까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생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참 뭔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테슬라를 택시로 타고 있으면 빨리라도 됐으면 좋겠지만 또 이걸로 진짜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중국산은 한 4, 5년 뒤에도 안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셔야 돼요. 뭐 빨리 되겠지. 미국산 됐으니까 뭐 예전 것도 됐으니까 빨리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잘못하면 굉장히 4, 5년 넘게도 안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지금 구입하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들은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걸 감안하고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댓글 남겨주신 거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보죠. 이게 사실 어떤 주제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택시 유튜버님 중에서 호호아재님 있잖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그게 참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스타일로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로 캡처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눠보죠. 자, 아마 이 그랜저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26년 7월에 이미 LG 그랜저는 4,217만 원에 기본 옵션 추가하면 4,500만 원입니다. 부가세 환급받아도 3,900만 원 정도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신형은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기사님들이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차값 비싼 거야 우리가 뭐 감수할 수 있어요. 차값이야 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택시를 요즘에는 많이 기사님들이 운영하십니다. 특히 전기 택시에는. 근데 문제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시에서는 모든 택시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LPG뿐만 아니라 수소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모든 택시 연료 중에서 가장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그랜저와 K8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차값도 꽤나 웬만한 전기차보다 더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리고 고속에서 이렇게 승차감이 중요한 그 소수의 기사님들만 이 그랜저 신형으로 그랜저를 계속 대표차를 하시겠죠. 그래서 뭐 모범 택시의 극소수의 세단 기사님들 아니면 장거리 위주로 타시는 소수의 기사님들 그 정도만 뽑지 그 외에는 참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또 단점이 오히려 우리 택시에서는 단점인 게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디스플레이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어요. 버튼이 없어지면서. 저는 이게 택시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모니터에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대부분의 메뉴가. 사실상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불편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탈 때 한 번. 뭐 그 정도만 버튼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택시는 계속 써야 되는 뭐 실내 조명을 켠다든지 와이퍼를 켠다든지 뭐 어떤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메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기차들도 그렇고 뭐 당장 그랜저부터도 거대한 모니터가 들어가고 그 속에 많은 것들이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택시에서 장점일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걸 막 굉장히 다루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랜저는 전기가 안 나올까요? 쉽지 않겠죠.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죠. 바로 G80입니다. 근데 뭐 그건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사실 택시로는 극소수의 이제 모범 기사님이나 일반 기사님 중에서 소수의 기사님들이 뽑으셨죠. 지금 대략 느낌으로는 거의 한 전국으로 본다면 한 10대도 채 안 되는 그 지금 전기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님들이 모범이나 일반에 계십니다. 근데 뭐 가격 대비로 본다면 좀 현실성은 낮죠. 자기 만족으로는 뽑을 수 있지만 조금 그렇다. 그랜저 전기는 글쎄요.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축하드려요에 되는 거죠? 아니요. 제 거는 안 됩니다. 한 4, 5년 뒤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 관련 어떤 사례가 있어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신종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자동콜 손님이 탑승 후에 자동콜이에요. 손님이 탑승 후에 목적지로 이동 중에 집에 물건을 놓고 왔다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해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픽업지겠죠. 가서 손님이 물건을 가지고 다시 내려올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해서 5분 지나니까 그러니까 손님은 이미 뭐 건물 안이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 그 상태에서 5분 지나서 콜을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콜 취소가 되어서 결제도 못하고 한순간에 바보가 됐습니다. 이거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방으로 멀리 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왕복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제를 2번 하기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생각하고 와서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콜 취소를 해버린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요금 먹튀하는 사람들은 뭐 옛날부터 꽤나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빌라나 아파트는 솔직히 좀 어려운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야간에는 주로 이제 낮에는 먹튀가 없으니까 야간에 그 기사님들이 뭘 하냐면 손님이 뭐 물건 가지고 온다. 뭐 아니면 현금 가지고 올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이러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좀 성격이 좀 강한 기사님들은 물건 하나 놓고 가라, 핸드폰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까지 차마 얘기하기가 그러면 밤이면 이렇게 올라가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딱 내리면 자동으로 그 불이 현관에 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보고 있으면 몇 층에서 내렸는지 몇 층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대략 호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다행이고 혹시 안 내려오면 내려서 차를 건물을 보고 있으면 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몇 층인가 알고 그다음 크지 않은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도 내려서 보고 있으면 이 손님 지금 어디로 갔구나. 왜냐하면 복도에도 불이 점점 자동으로 켜지고 그다음 손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서도 고층에 불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사님들은 먹튀를 많이 당하니까 야간에는 그렇게도 하셨죠. 근데 작정하고 먹튀하면 사실 좀 방법이 없긴 합니다. 껄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초인종 그 층에 다 눌러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격은 올리고 성능은 제자리인데 사용성은 엉망이고 태블릿 붙여서 겉다위 가격을 올려받기 아마 이제 새롭게 나온 어떤 차량에 대한 감정이 격해지신 댓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물가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엔진이나 이런 게 크게 변한 게 없고 그 다음 문제는 과연 이게 택시로 맞을까? 큰 모니터가 달린 게 사용성에서 저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일단 아무래도 국산차도 결국은 테슬라를 따라하면서 그 큰 모니터를 붙이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매뉴얼도 거의 똑같습니다. 메뉴도. 근데 이게 불편한데 이거 굳이 택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건 아마 이제 실제 운영하는 기사님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은 신형 그랜저 택시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초보 택시님, 저는 택시 기사는 아니지만 기사님들이 평균적으로 주행하는 연 7, 8만 킬로 절반 정도를 업무 때문에 주행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업무차로 디젤차를 이용하다가 최근에 사망하는 바람에 새로 택시 부활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케이프가 마음에 들어서 23년식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20만 킬로 탄 차를 가져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수리비로 상시 400만 원 정도는 구비해 놓는 편이고 차 사면 적어도 7년은 계획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애매하긴 해요. 근데 차를 잘 사시면 괜찮습니다. 일단 택시 부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우리 택시 기사들은 알죠. 괜찮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타고 뭐 관리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차처럼 관리 안 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기 때문에 관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2리터 A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키보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택시 부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20만 넘어도 크게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이게 오래됐고 안정성이 높아서. 근데 K8이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엔진의 문제를 경험하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십니다. 미션 같은 경우도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기사님들이 소수 계시고 그래서 다수는 아니에요. 얘기 드리지만 근데 소수의 기사님들이 뭐 3.5리터 엔진 예전에 3리터 엔진에서도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3.5리터 엔진에서도 비슷한 불편함을 주장하시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세요. 그래서 오일 교체 주기를 좀 빨리 가져간다든지 뭐 한 6천, 7천, 8천 이전에 오일을 주기적으로 간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러려면 이제
택시 복지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서 좀 저렴하게 자주자주 교체를 해야 되겠죠. 내가 신경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8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정도 탔으면 이미 가격도 괜찮을 테니까. 그리고 부활차를 구입할 때는 그 부활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상사가. 근데 그냥 엔카에 올라온 그런 부활차를 하나를 사는 것보다는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부활차 전문으로 거래하는 곳이 있어요. 저기 보면 뭐 남양주에도 있고 몇 개 수도권에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택시를 매입해서 그 차를 상품화시켜서 그 차를 판매하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관리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비용은 일반적인 엔카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그 택시 부활차나 아니면 직거래하는 부활차보다는 가격이 조금 나가요. 근데 거기에서 거래를 하시면 몇 군데 있거든요. 카페 보시면 뭐 부활차, 택시 부활차 쳐보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거의 나오는 큰 업체가 있어요. 그런 곳에 거래를 하시면 나중에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수리도 웬만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품화할 때는 뭐 그냥 메꾸거나 기본적인 상품화가 아니고 훨씬 더 이렇게 문제될 것들을 싹 갈아서 상품화를 시켜놓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주더라도 그 전문적으로 부활차 만들어서 판매하는 카페에서 그 정비소가 몇 개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래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일반 상품보다는. 그런 거 구입하시면 차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40만, 50만 탄 기사님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내구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자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활차 전문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들을 거래하면 나중에 수리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들어가서 뭐 문제 이제 자잘한 것들 수리하게도 좋고, 또 나중에 거기에서 다시 매입도 해주거나 혹은 거래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가 좋아서 요즘에 그런 거 이용을 하면 부활차 타기에도 저는 괜찮다. 적어도 택시 부활차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많이 탄다면 이제 그 반자율 HDA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차인지 잘 한번 보시고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이가 많을 테니까 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승차감 시트 딱딱함 허리 디스 병원들이 좋아할 만한 차. 그렇게 타시면 또 아이오닉 5 타시는 기사님들이 계시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아이오닉 5가 뭔가 시트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도 그렇고 뭔가 좀 그래요. 그 테슬라 차량 타면서 저는 이제 똑같은 전기차라고 생각했지만 그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뭐냐 하면 비 오는 날 우리가 빨리 가다가 철판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닥 코팅된 데 있죠. 그때 브레이크 밟을 때 저는 이제 아이오닉 9형 기준입니다. 브레이크 밟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브레이크 가다가 한번 브레이크가 싹 놓인 느낌, 놔버린 느낌이 들다가 미끄러지다가 다시 브레이크가 탁 잡히는 그 띄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 아마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거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그게 회생제동 쓰다가 회생제동으로 접지가 안 나오니까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잠깐의 순간이 바로 싹 미끄러지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테슬라 타면서 그건 거의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9,000km 넘어가고 있는데 그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차마다도 뭔가 다르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확실하게 허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S 형태라서 약간 좀 높기 때문에 확실히 아이오닉 5 탈 때보다는 편합니다. 아이오닉 5 탈 때는 밑에 방석도 깔아보고 허리 받침도 뭐 해보고, 그 다음 그 뒤쪽에 이걸 들어야 되나 넣어서 뒤쪽을 들어야 되나 뭐 고민을 다 해봤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거나 까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타고, 약간은 불편함이 있긴 한데 이렇게 맞추면 크게 뭐 그런 거 없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보다도 저는 아이오닉 5가 시트가 구형이 불편했고 지금 테슬라보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편했다 라고 느끼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차는 분명히 좋은데 시트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튼 자, C라이언6 가솔린만 쓰고 주행 시에 연비가 20 이상 나오던데 타 주행기 영상 보니까요, 소나타 택시와 단순 비교는 어려울까요? C라이언6 가솔린 전기 조합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계산은 하루 300 타고 월 25일 운행 5년 45만 킬로 타고 단순 계산 시 감가는 전부 사라져서 폐차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면요, 저는 C라이언은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남았어요. 지금 수입차에서 판매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웬만한 수입차를 다 지금 제친 상태예요, C라이언이.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에, 저는 송도 사는데 여기에도 B 매장이 있는데 아침에 일하다가 지나가면 어떠냐면 아침에 이제 그날 그 작업하는, 그러니까 소비자 전달하는 차량들이 이제 번호판 없이 앞에 쭉 이제 탁송 기사가 옮겨 놓겠죠. 근데 그 차량들이 엄청 많아요. 많을 때는 막 4-5대 이상이 앞에 그 작은 매장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번호판 없는 차량들이 서 있어요. 매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매량 자체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뭐 중국산이라서 불신을 가진다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 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보조금 대신 직접 지원하는데, 문제는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아야지 그 보조금을 바탕으로 택시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250만 원을 손해봐요. 과연 그 250만 원,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은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추가로 택시 보조금이 있잖아요. 250만 원. 그 부분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택시로의 판매는 좀 부정적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일단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건 맞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차라서의 인식 그런 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유일하게 남은 게 뭐냐면 택시로 이미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뒤에 내구성, 그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2년 3년 지나서 지금 초기에 시라이언 7이나 이런 거 뽑으셨던 기사님들이 이제 막 많이 타신 분들은 거의 한 7, 8만, 10만 조금 안 되게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작년부터 뽑기 시작한 분들이 계시니까 올 초에. 그러니까 한 8만? 9만? 그 정도 탄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아직 장고장에 대한 얘기들은 기사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 3년 지나서 한 25만에서 30만 정도까지 큰 고장 없이만 굴러가 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검증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은 게 그거죠. 그러니까 딱 이제 한 1년 반, 2년 지나서 그때까지도 초기에 판매됐던 시라이언 7 같은 것들에 큰 문제가 없다? 그때부터는 이제 분물 터지는 거예요. 기사님들이 아마 시라이언을 비롯해서 비의 차량들을 꽤나 사실 거예요. 여기에서도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충전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연료비 면에서는 웬만한 국산 하이브리드보다 좋거나 더 나아요. 배터리가 커서. 그래서 단순 공인연비상으로는 제가 전에 계산했던 게 그렇지만 그 실주행하면서 연비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 이상이 나와줘요. 이 배터리가 커요. 그래서 고저차 심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훨씬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내리막이나 정지하면서 충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집합 충전을 안 하더라도 그런 환경 혹은 도심 환경 이런 데서는 꽤나 괜찮을 겁니다. 다만 걱정하는 건 뭐 가격도 이미 싸고 우리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게 내구성이죠. 그래서 내구성만 솔직히 한 30만 킬로까지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하지만 외국에 이미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 그 검색을 해보면 크게 뭐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외국에서 이미 많이 팔렸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는 제가 뭐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또 그 생각 듣고 이거 사야지 해서 샀다가 야 고장이 생겼어 그러면 제가 또 욕을 먹으니까 그런 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 하지만 분명한 건 외국에도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연료비는 충분히 좋아요. 다만 이게 과연 한 20만, 그러니까 한 10만 넘어가면서 10만 15만 넘어가면서 보증기간이 끝났을 때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초기에 뽑으신 작년 올해 초에 뽑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지켜보면 이제 한 1년 1년 반 뒤에 결과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 그분들이 이제 한 20만 30만 넘어서 이 정도면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랜저보다 덜 든다, 뭐 소나타보다는 비싸겠죠, 근데 그랜저보다는 덜 든다 라고만 나와준다면 기사님들이 꽤나 선택을 하실 겁니다. 자, 우버 앱은 글씨가 너무 작고 불편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요거 이게 우버 자체에서 글자를 조절하는 기능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 갤럭시 핸드폰이면 갤럭시 핸드폰에서 그 전체 글자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우버의 글자를 크게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카카오톡이나 다른 앱들의 글자가 다 커져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버도 나는 좀 많이 하겠다, 근데 글자가 작아서 불편하다 그러면 아주 저가의 그 알뜰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핸드폰에 알뜰폰 유심으로 요금제 해서 싸게 해서 별도의 하나 핸드폰 두시고 그거는 우버용으로만 쓰시면서 그 갤럭시 옵션 설정에서 아예 글자를 최대한 크게 해서 쓰시면 글자 크게 뜹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한 폰에서 쓰시면 이게 다른 것도 다 커져서 사실 좀 불편하긴 합니다. 카카오처럼 자체에 글자 조절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나중에라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마 이건 이제 인천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 택시라 기본적으로 인천 편향적인 방송을 하시는 게 아닐런지요. 장사 안 된다면서 인천 면허값이 계속 강세인 건 조합의 단합일까요? 이건 우리가 택시의 번호판 가격을 전체 전국으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택시의 숫자가 많고 거래가 많으면 가격이 싸요.
반면에 택시의 숫자가 적고 거래가 적은 지역들, 특히 어디가 있냐면 매매상들이 없는 지역일수록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에서 택시 매출이 가장 높은 건 두말할 것 없이 서울입니다. 아주 작은 별도의 지역들을 제외하면, 특정한 지역들을 제외하면 그냥 무조건 서울이 매출이 제일 높아요. 그냥 서울만한 개인 택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14년 했고 서울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왜 번호판의 가격이 낮냐? 자, 그 부분이에요. 오히려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합이라기보다는 지방으로 가면 그냥 매매상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래하냐? 조합에 가서, 그 지역의 택시 조합에 가서 얘기를 하면 순번을 기다려요. 내가 돈이 있다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순번이 있고 그다음 팔려는 사람이 나오면, 근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어떠냐면 살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다리다가 매물 하나 나오면 거래가 되고 매물 하나 나오면 거래가 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가격이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팔려는 사람이 요거보다 조금 더 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매매상도 많고 그다음에 택시 미터집에서도 매매를 하는 곳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여기서 저기서 계속 조정이 일어나요. 살려는 사람들도 많지만 팔려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맞아 들어가는 가격이 1억 초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이렇게 매매상이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큰 지역밖에 없어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아니면 그 외의 지역은 소수의 매매상이 있거나 아니면 많아봤자 5개 미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외의 작은 지역들은 매매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합이라, 인천 지역의 번호판이 서울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게, 인천이 단합한 게 아니고 인천은 서울보다 매매상이 적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거래되는 것도 개인 택시가 채 10,000대가 안 되니까 서울이 49,000대인데 압도적이죠. 그 다음 인천이 그나마 좀 많아서 10,000대급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작은 지역으로 하면 개인 택시 번호판이 몇백 대예요. 그러면 1년에 번호판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번호판이.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매출은 뻔한데 막 가격이 2억이 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특성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카페 올라온 건데, 그랜저나 구형, 그 그랜저 구형 GN7은 재고 있다. 당연히 재고 있겠죠. 그 다음에 R6,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EV6 같은 경우에도 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기사님들도 보면 어디에 가장 몰려있나, 지금 재고가 없고 대기가 긴 게 스포티지 4개월, 그 다음에 EV5 4개월, 얘들 둘이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EV3나 E4도 생산을 기다려야 되지만 이 차들은 길진 않아요. 아무래도 솔직히 택시에서는 인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택시 시장에서 기사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두 차종, 물론 판매 순위는 좀 달라요.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건 소나타겠죠.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생산 대비로 대기가 긴 건 가스에서는 스포티지 4개월,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는 EV5 4개월, 요 정도 대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기가 기니까 이런 건 할인이 없겠죠. 반면에 재고도 있는 차량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택시에서 선택하는 게 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어요. 선호하는 차량들은 굉장히 집중되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기사님들이 관심 없는 차량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좀 저렴한 차량들에 관심이 있죠. 전기차도 좀 낮은 것들, 저렴한 것들. 아이오닉 6나 아이오닉 5, EV6는 다 800V에 충전 빠르고 다 좋은 차고 비싼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사님들이 부담스러워서 덜 사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4는 꽤나 많이 사시죠. 그리고 EV는 가격이 중간대거든요. EV3, 4보다는 크면서 약간 비싼데 아이오닉 5, 6, EV6보다는 가격이 낮은, 그러니까 EV가 지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서울이 1억 1,200이고 인천이 1억 2,900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천이 단합이 아니고 인천이 적어서 그래요. 서울보다. 그냥 서울은 사람도 많고 거래하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 다 많아서 가격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공항에서 손님 짐이 많으면 고민하시는 기사님 올리셨어요. 택시를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우리는 대부분의 손님을 못 태워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크기나 아니면 무게나 이런 것들, 캐리어 2개만 해도 무게 해버리면 일반적인 손님 기준으로 다
근데 그 법 기준 있죠. 20km 뭐 얘기하는 그것도 사실은 애매한 게 뭐냐면 택시에서 20km만 실어 이게 아닙니다. 화물 기준으로 얼마를 싣는데 그 기준으로 택시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택시에서는 사실 얼마까지 실어 얼마는 실지 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도심에서 생각보다 짐이 많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사님이 고민하셨던 게 뭐냐면 손님 2명의 캐리어가 3개였다. 캐리어 2개는 트렁크에 넣었는데 캐리어 1개를 못 실어서 앞좌석에 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생각, 기사 생각은 앞좌석이 더러워지는데 그게 굳이 캐리어를 실어야 되냐라는 생각이었고 다른 기사님이나 공항의 그 관계자는 그냥 앞좌석에 실으라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좀 의문을 가졌다라는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일단 대부분 기사님들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렁크에 공간 부족하면 앞좌석에 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걸 거부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여튼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앞좌석에 싣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항을 운행하실 거면 앞좌석이 좀 뭐 더러워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족할 때 앞좌석에 싣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불편함이 있죠. 왜? 그런 손님이 계속 있거든요. 저는 지금 SUV로 차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좌석 조수석에 싣는 경우가 거의 한 공항 손님 모시면 한 4명, 5명 중에 1명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거 2개, 큰 거 3개는 트렁크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작은 거 만약 캐리어가 4개면 안 들어가요. 4개까지는. 그러면 결국 그건 다 조수석에 싣는 거죠. 그래서 그건 공항을 운행하시려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법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왜? 그런 손님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싫다? 그럼 그 손님은 모시는 거예요. 못 모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천공항에서 내 손번인데 그 손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 손님 짐 많아서 내가 싫어요. 거절할래요. 라고 하면 글쎄요. 관계자가 굉장히 싫어할걸요. 배차 거부, 승차 거부한 걸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짐이 많으니까. 근데 공항에서 판단에 따라서 임의로 입차를 제한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당연히 조수석에 싣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안 싫으면 뭐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고민하시는 기사님이 공항을 운행 안 한다. 나는 도심만. 그러면 아예 그냥 거절해도 돼요. 근데 공항을 운행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 내려놓고 앞좌석에도 캐리어를 싣는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편하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런 손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기택시 회생 제동에 대해서 이제 이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첫 번째는 테슬라 택시네요. 이거 처음 타봐요. 이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 놀라운 건 승차감이 나쁘다고 하는데 좋네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꽤나 많이 듣는 얘기가 국산 전기 택시는 멀미가 나는데 이 차는 멀미가 거의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아직도 회생제동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그 전기 택시를 운행하면 회생제동이 진짜 편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운전을 많이 하는데 브레이크를 좀 적게만 써도 하루의 피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10시간씩 11시간씩 밟기 때문에 악셀 밟고 브레이크 밟는데 그중에서 브레이크만 좀 적게 밟아줘도 하체의 피로도가 다음날 달라요. 그래서 회생제동 맛을 본 기사님들이 이 회생제동을 끊질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그 악셀을 좀 섬세하게 다루면 회생제동을 좀 약하게 느끼게 손님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손님 생각 안 하고 우리 기사의 관점에서 제일 편한 건 뭐냐 하면 악셀 밟았다가 그냥 설 때 딱 정지하는 정도 거리에서 발 떼버리면 제일 편해요. 그러면 브레이크 강하게 걸리죠. 그리고 요즘의 현대 기아차는 그 앞에 차 거리까지 감안해서 그냥 세워주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그냥 악셀에서 발을 떼버리면 브레이크 맞춰서 무조건 세워줘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거리에서 브레이크를 회생제동이 있는데 회생제동 되는 거리와 맞춰서 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도 놔버려도 자동으로 차가 맞춰서 무조건 세워지는 기능까지 있어요.
회생제동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해버리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회생제동 제일 강하게 걸어놓고 그냥 서야 될 때 발 떼버리면 자동으로 서요. 그리고 악셀을 밟고 이것만 하면 진짜 이렇게 해보시면 다음날 피로도가 달라요. 하체의 피로도나 몸의 피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훨씬 피로도가 낮으니까 기사님들은 계속 이렇게 회생제동을 강하게 쓰시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뭐 피로도가 낮다 내가 쓰겠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경험이 손님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국산 전기택시, 그러니까 전기택시만 오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또 회생제동을 많이 쓰는 기사님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전기택시를 검색해 보시면 기사님이 회생제동을 너무 강하게 쓰셔서 중간에 내렸습니다 라는 손님들도 꽤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합니다. 참고로 제 차도 회생제동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약하게 조절할 수 있고, 약하게 조절하면 손님들이 피로를 거의 안 느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강하게 하면 강한데 문제는 기사는 편한데 손님이 불편하죠. 참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편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이건 각자의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전기택시를 거부하는, 딱 잡히자마자 취소해버리는 손님들도 가끔 계세요. 저도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있어요. 그런 손님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딱 잡히고 내가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한 3분, 3초, 5초 이제 딱 뭐 준비하고 이제 가자, 손님한테 가자라고 딱 출발할 때 바로 취소가 돼버려요. 아마 그런 손님의 대부분은 전기택시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신 것 같아요. 전기택시에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손님들은 계속 전기택시만 잡히면 무조건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손님들을 뭐라고 할 것도 없죠. 분명히 나쁜 경험이 있으니까. 참 애매하다. 그 다음 우버콜에 대해서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죠. 자, 우버콜, 공항콜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시면 그냥 뭐 몇 번 다니시면 알게 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크게 보면 우버가 세 가지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는 뭐 그냥 일반적인 검정색의 흰색 배경으로 해서 콜이 뜹니다. 디디디딩 하면서 뜨는 거죠. 그냥 일반 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금방 없어지죠. 그건 일정 거리 안에, 그리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사들에게 뿌립니다. 근데 그건 여러 명에게 뿌려요. 그래서 그 여러 명 중에서 선착순이 잡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버에서 뜨는 콜 형태예요. 당연히 우버 공항에서 뜨는 콜 얘기 드립니다. 공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뜨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콜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밑에 바가 지나가면서 디디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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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 뜨는 게 있어요. 파란색 바가 뜨는 거. 그건 뭐냐면 한 명에게만 콜을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만 지금 콜이 뜬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최적인 것 같다, 당신에게만 콜을 띄웠으니까 당신이 받으세요라는 콜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한 명에게 지정하는 콜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콜이 있는데 요건 뭐 다른 성격이죠. 그리고 또 형태가 뭐가 있냐면, 자, 빈 차로 공항을 들어가서 공항에 대기 순번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콜이 빨리 뜰 때도 있고 늦게 뜰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내 번호가 됐을 때 뜰 때도 있고 그 전에 뜰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상 진짜 거의 무작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해보면 진짜 몇 시간씩 물 먹을 때도 있고 도착하자마자 콜이 뜰 때도 있고, 그건 또 시간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기사마다 어느 정도 하면 누적된 결과값은 있겠죠. 그래서 공항 콜을 우버로 좀 잘 받겠다 그러면 다른 기사들의 패턴을 잘 공부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누적된 결과값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장 확률이 높은 것. 그래서 뭐 주로 어디 대기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빈차로 들어갔을 때 번호를 받을 때는 거의 무작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조금 유리한 형태들은 있다. 그건 각자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 상황이 있죠. 서울에서 만약에 손님을 모셨다. 인천공항 손님이다. 그럼 내려드립니다. 내려드리면 그 다음부터 한 10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손님을 내려드렸을 때 10분 안에 가급적이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버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분에서 10분 정도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 주변을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그 내려드린 손님 내려드리고 이제 조금 앞으로 가면 뭐 만약에 1번에서 3번 게이트 쪽에서 내려드렸다 그러면 6번, 7번, 10번 게이트 쪽으로 가면 여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가서 천천히 가면서 뭐 잠깐 정차하고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값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주로 나옵니다. 내가 운이 좋으면 바로 2번 파란색으로 지정한 나에게만 지정하는 콜이 떠요. 자, 이건 왜 뜨냐면 당신이 지금 모시고 왔기 때문에 또 당신은 빨리 나가세요라고 하면서 나한테 지정을 주는 거예요. 즉 손님을 모시고 오면 가장 우선으로 나한테 콜을 주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주로 5분에서 10분 안에 이렇게 떠요. 근데 5분에서 10분이 지나잖아요. 지났는데 그 파란색으로 나에게 지정해서 주는 콜이 안 뜬다? 혹은 1번 그냥 모두에게 여러 명에게 띄우는 그 콜이 안 뜬다라고 하면 뭐가 뜨냐면 우선 배차가 뜹니다. 그래서 우선 배차로 어디 가세요 뜨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초보분들은 우선 배차로 어디 가세요 뜨면 내가 우선이 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그 우선 배차가 된다라는 표가 뜬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공항에 손님을 내려드려서 최우선으로 먼저 콜을 주는 거기에서는 배제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콜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뭐 한참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무작위에 가깝게 순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빨리 탈출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결정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손님을 모시고 내려드렸을 때는 그 10분 사이에서는 그냥 빈 차로 들어갔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10분 안에 콜이 지정으로 나에게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에게 콜을 띄울 때도 있으니까 그건 빨리 받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10분 한 정도가 지났을 때도 안 뜨고 그 다음 우선 배차라고 하면서 그 카드가 뜨면 그때는 내가 그 최우선으로 복귀 콜을 주는 거기에서는 탈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배제가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빈차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작위로 어떤 내 전략에 따라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님 모시고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는 주차 단속 안 되게 조심해서 괴겨봐라 라는 걸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면 뭐 우선 배차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정리가 된 건 서울 택시가 김포공항에 가면 우선 배차가 되는 것 같아요. 최우선으로 앞에 가시는 것 같아요. 서울 배차 중에서 서울차 중에서 다이아몬드 등급이 되면 근데 인천차가 김포공항에서는 우선 배차가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 등급이라도 그 다음 서울차가 인천공항에 가면 다이아몬드라도 우선 배차는 안 됩니다. 인천차가 다이아몬드인데 인천공항에 가도 우선 배차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이 기능이 있는 건 유일하게 서울차, 서울 우버 가맹 기사님 중에서 다이아몬드고 그 기사님들이 김포공항을 가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외에는 그 안내에서는 뜨는데 그 기능이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천 기사님들은 아마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우버 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해를 하시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난 여기서 뭐 어떻게 할지 각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손님이 띄우는 콜에 따라서 거리에 가까운 경우에 띄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 번호가 와서 띄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택시 대기장에 있기 때문에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랜덤에 가깝게 무작위에 가깝게 이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기사들도. 다 그러니까 이게 초보 기사님들은 인공에서 이렇게 우버 위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이게 무작위니까 결국은 이건 경험을 통해서 물도 먹어보고 몇 시간씩 콜도 없어보고 빈차로도 나가보고 아니면 뭐 가자마자 바로 손님 모시고 또 나가고 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사실 그냥 경험으로 체득을 하는 거죠. 확률을 아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확률 요랬을 때 요런 정도가 뜨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 요 시간대에 여기에서 요런 경우가 많더라. 자, 요런 그냥 확률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한 초보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답을 알고 싶죠. 답답하니까. 그러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콜이 떠요? 물어보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특히 이제 그 경험으로 이제 무작위로 뜨는 그런 것들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면 야, 지만 알고 안 알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려주기 싫은 게 아니고 실제 이게 무작위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래 많이 운행한 기사들도 몰라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버가 돌아가는 방식을 좀 알고 여기에서 확률을 높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카카오가 있죠. 그러면 카카오를 더해서 카카오 비가맹이면 솔직히 콜이 별로 안 떠요. 근데 카카오 가맹은 콜이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할 때 콜이 뜨는 확률이 높은지를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리순위 중요해요.
순번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리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카카오 가맹이 우버 비가맹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 가맹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카카오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온다도 중국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부르거든요.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돌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온다도 킬 수 있으면 키고 그다음 빈 차로 길손님을 모시는 건 일단 공항에서는 불법입니다. 공항의 규정에 따라서는 불법이에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 차에 예약이 떴어요. 그러면 예약 콜을 받고 손님 위치에 가서 손님을 만나서 모시고 간다. 자, 이건 합법이에요. 정상이에요. 다만 이제 그 태우는 장소를 일본과 끝 쪽에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다른 차와 좀 이렇게 정체가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콜이 무작위로 중간에 뜰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님한테 양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횡단보도에 세워서 손님을 빨리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끝에서 태우시죠. 근데 그건 합법이에요. 공항에서도 규정입니다. 예약 손님과 만나서 예약 손님을 모시는 장소에서 태우는 건 합법이에요. 근데 빈차 상태에서 택시를 타려는 손님을 즉시 태우는 건 일단 공항 안에서는 규정상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이 좋아서 안 걸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관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카메라나 단속반에 걸려버리면 콜이 아닌 상태에서 손님을 무작위로 모셨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대기장에 배차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항 안에서 만약에 그 불이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택시 대기장에 입차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대기장을 안 쓸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규정을 지켜야 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난 대기장을 안 써. 대부분의 불이익은 대기장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난 그거 쌩까고 그냥 운행할 거야. 이런 기사들도 계신 거죠. 근데 뭔가 룰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좀 어지럽히면 서로 조금 보기가 좀 꺼림칙한데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맞나? 그럼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하거든. 야, 너는 신호 다 지켜? 넌 법규 다 지켜? 솔직히 우리도 뭐 사거리에 뭐 밤에 진짜 아무도 없는 그런 사거리는 솔직히 그냥 신호 까는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새벽 3시, 2시에 뭐 신호 다 지키는 기사님들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저걸 욕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튼 이제 공항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버가 있고 우버의 콜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 카카오를 더하고 그다음에 일반 뭐 길손님은 조금 애매하지만 그것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별도로 추가로 이제 뭐 다른 예약 콜을 받는 그런 앱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앱을 직접 예약 손님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또 내가 별도로 블로그나 이런 걸 운영하고 광고를 하면서 직접 예약을 받고 그걸 같이 공유하는 기사님들의 팀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공유하는 것들이 돌아가고 그 빈 시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피크 시간 같을 때는 뭐 직접 콜을 받는 위주로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이 없습니다. 기사님마다 굉장히 다르게 자기가 뭐 자기 체력이나 자기의 운행하고 싶은 방식이나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각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이제 안 좋겠죠. 부정적인 얘기는 이건 진짜 물 먹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를테면 한 2시간, 3시간 물 먹어버려. 그럼 진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장거리 콜 하나 기다리다가 물 먹은 거니까. 그럼 2시간, 3시간에 시간당 임금이 빵원이에요. 이게 최악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에서 일반적인 콜을 하면 무조건 그 매출의 저점이 높고 고점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매출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진짜 이 바닥에서 다를 때까지 되기 전에는 매출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운 좋은 날은 막 갔다가 따당하고 막 따당 2번, 3번 해버리면 금방 뭐 시간당으로 보면 막 매출이 4만 원, 5만 원 넘어버리고 막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물 먹은 날 한 2시간 물 먹었다, 3시간 물 먹었다, 뭐 손님이 안 붙어서 뭐 따당이 안 되고 계속 빈차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쭉날쭉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달달하거든요. 우리 기사님들이 도심에서 하기 싫다고 이제 인천공항 콜을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이 달달함을 맛봐버리면 이게 인간이 끊지를 못해요. 마치 도박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쪼다가 한 콜 딱 걸리면 기본적으로 뭐 5만 원, 6만 원이니까 그걸 한 콜 딱 기다리다가 하면 그 기억이 도심에서 6천 원, 7천 원 계속 도는 것보다 너무 강렬하거든요.
도심에서 6, 7천 원짜리 10콜 탈 걸 한 콜로 해결이 되니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 공항 운행을 맛을 들이면 들일수록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보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 진짜 좀 각오하고 하셔라. 그리고 이게 웬만큼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도심에서 악착같이 돌아갈 각오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하셨다가 맞들여 버렸는데 안착은 못했는데 매출은 들쭉날쭉하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진짜 택시에 대한 회의가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기장 가면 그냥 마음 내려놓고 하루에 장거리 3탕씩만 하시는, 2탕, 3탕 하시는 그런 기사님들도 꽤나 계세요. 다 내려놓고 하시는 거죠. 장거리 공항 와서 또 3시간, 4시간 쉬시고 또 가면 명동, 강남 호텔 근처에서 그냥 차, 의자 제껴놓고 누워서 콜만 쪼다가 공항 콜만 쪼다가 이제 하나 잡히면 또 가고 그런 기사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돈 걱정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팔자 좋죠. 그래서 그냥 요런 공항 운행 얘기는 조금씩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간만에 좀 길게 했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지금 한참 덥죠. 거의 뭐 사상 최대로 덥다라고 합니다. 저기 특히 경북, 경남 이쪽은 진짜 사상 최대로 덥다라고 하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에어컨. 근데 또 에어컨 너무 빵빵하게 틀면 또 여름 감기도 걸리니까 걔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를 걸리면 또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도 적당하게 트시면서 내려서 또 너무 에어컨 바람에 있지만 마시고 물도 자주 드시고 운동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내일도 또 다양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저런 얘기 혹은 언급해달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 이제 캡처해서 저도 호호 아재님처럼 좀 댓글로 좀 쉽게 영상을 좀 찍고 싶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